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1922년 12월 14일 새벽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 호수로 가보겠습니다. 고요하던 호수 마을에 갑자기 천둥 같은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땅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와 함께 시커먼 액체가 하늘로 40m나 솟구쳐 오릅니다. 바로 로스 바로소 2호 유정에서 석유가 터진 순간이었죠. 이 검은 비는 무려 9일 동안이나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내려 마을의 지붕과 도로,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까지 온통 검게 뒤덮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지만 그 검은 비를 맞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석유 재벌 록펠러의 후예들이었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록펠러가 세운 제국 스탠다드 오일이 1911년에 강제로 해체되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몸통은 쪼개졌지만 그 자본의 욕망과 제국을 건설하는 매뉴얼, 즉 전략은 살아남아 100년이 지난 지금 2026년에 베네수엘라를 향해 다시 움직이고 있거든요. 단순히 석유를 캐내기 위해 가는 게 아닙니다. 100년 전 그들이 구사했던 전략은 국가 하나를 통째로 인수합병하는 수준의 치밀한 설계도였어요. 그리고 지금 마두로 정권이 무너진 틈을 타서 그 설계도가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과연 록펠러는 어떤 수법으로 베네수엘라를 삼켰으며 그 역사는 앞으로 언제 어떻게 반복될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평행이론, 석유 황제의 4가지 비밀 매뉴얼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뉴얼은 바로 입법의 외주화. 쉽게 말해 법이 방해되면 법을 직접 만들어라입니다. 1920년대 초반 베네수엘라는 농업 국가였습니다. 땅 주인들은 자기 땅 밑에 있는 석유도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건 미국 석유 회사들에게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일일이 땅 주인과 협상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록펠러의 자회사들은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을 씁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석유 관련 법, 즉 탄화수소법의 초안을 자신들의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해서 정부에 건네준 겁니다. 이 법의 핵심이 뭐였을까요? 내 땅은 내 것이지만 땅 밑의 자원은 국가의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그 채굴권을 우리에게 넘길 수 있다. 한마디로 땅 주인의 권리를 법으로 삭제해버리고 정부 고위 관료 몇 명만 구워 삶으면 전 국토를 마음대로 파헤칠 수 있는 합법적인 면허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럼 시계를 2026년 이후로 돌려볼까요? 마두로가 체포되고 과도 정부가 들어선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미 월가와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은 베네수엘라 에너지 재건법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내용은 100년 전보다 더 세련되겠죠? 황폐화된 유전을 복구하기 위해 투자한 기업에게 향후 50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고 수익금의 100%를 달러로 송금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국가의 법적 주권을 잡으니 대신 설계해주는 아주 은밀한 식민지화 과정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두 번째 전략이 등장합니다. 바로 빚을 이용한 주권 쇼핑입니다. 1900년대 초 베네수엘라는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의 빚을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못 갚자 유럽 함대가 베네수엘라 항구를 봉쇄하고 포격을 가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이때 미국이 백기사처럼 등장합니다. 유럽 너희들, 아메리카 대륙에서 손 떼, 비? 우리가 처리해줄게. 이게 바로 먼로 독트린의 경제적 버전이었습니다. 미국 자본은 베네수엘라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가로 석유 개발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요구했습니다. 채권자가 유럽 국가에서 미국 기업으로 바뀐 순간 베네수엘라의 운명은 결정된 거나 다름없었죠. 이 소름 돋는 상황, 지금의 베네수엘라와 완벽하게 겹치지 않나요? 지금 베네수엘라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건 중국과 러시아에 진 600억 달러가 넘는 빚입니다.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면 이 빚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군함을 보내 돈을 받아낼까요? 아니요. 이번에도 미국 자본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그리고 거대 사모펀드들이 이렇게 제안할 겁니다. 중국한테 갚아야 할 돈 우리가 인수할게. 대신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의 지분과 운영권을 우리한테 넘겨.
이걸 금융 용어로 데트 스왑, 즉 부채와 자산의 맞교환이라고 합니다. 결국 100년 전 영국을 몰아냈던 록펠러의 전략처럼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돈으로 씻어내고 그 자리에 성조기를 꽂는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세 번째 매뉴얼은 더 잔인합니다. 바로 그들만의 인프라 전략입니다. 보통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도로를 닦고 항구를 만들면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록펠러 시절 그들이 깐 도로는 오직 유전과 항구를 연결하는 직선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나 시장으로 가는 길은 닿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석유만 빼내면 그만이니까요. 오히려 도로가 너무 잘 뚫려 있으면 현지인들이 몰려와 파업을 하거나 시위를 할 수도 있으니 철저하게 고립된 경제 요새를 만든 겁니다. 2030년의 베네수엘라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자본이 들어와 만드는 스마트 시티는 카라카스의 부촌과 유전지대에만 국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그들만의 구역 안에서는 전기가 24시간 돌아가고 깨끗한 물이 나오지만 담장 밖 슬럼가는 여전히 정전과 물 부족에 시달리는 풍경. 이것이 바로 자본이 국토를 기능적으로만 사용할 때 벌어지는 양극화의 결정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전략.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독재자와의 춤입니다. 100년 전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후안 비센테 고메스는 무려 27년이나 집권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했을까요? 그는 국민들에게는 악마였지만 석유 회사들에게는 천사였습니다. 파업이 일어나면 군대를 보내 진압해줬고 세금은 깎아줬으니까요. 록펠러의 회사들은 고메스에게 막대한 로열티를 현금이 아닌 무기 구입 자금이나 비밀 계좌로 찔러줬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독재자가 튼튼해야 빨대를 꽂은 기업도 안전하니까요. 2026년 이후 마두로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설 새로운 지도자들. 과연 그들은 다를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민주적이어서 석유 수익을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자라고 주장하는 지도자보다는 적당히 부패하고 말을 잘 듣는, 그래서 통제가 쉬운 관리자형 리더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당신의 정권을 지켜줄 테니 당신은 우리의 파이프라인을 지켜달라. 이 은밀한 계약서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정말 무서운 점이죠. 자,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1922년 마라카이보 호수의 검은 비가 2026년 카라카스에서 달러의 비로 바뀌어 내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비는 땅을 적시는 단비가 아니라 누군가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홍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을 만들고 빚을 인수하고 땅을 요새화하고 지도자를 관리하는 록펠러의 4가지 전략. 이것은 비단 베네수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IMF 위기 때 헐값에 팔려나갔던 한국의 기업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원 전쟁의 축소판이죠.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인 한 자본의 역사는 끊임없이 자신을 복제합니다. 2030년 남미의 지도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미래학자의 책을 볼 게 아니라 100년 전 록펠러의 전기를 다시 읽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 이미 모든 각본이 쓰여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평행이론 앞에서 어떤 기회를 보고 계신가요?